이 올림픽은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 스위스 국경과 맞닿은 이 북부 도시에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1956년 이후 무려 70년 만에 이탈리아 땅에서 다시 열리는 동계 스포츠의 축제. 그런데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분위기가 처참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표방했습니다. 밀라노 자체가 세계적 관광지니까 알아서 사람이 올 거라는 안일한 태도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밀라노 시내 어디를 걸어도 올림픽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 시기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악재가 겹칩니다. 선수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의 지갑이 털리고 여권이 사라지고 수천만 원어치 장비와 소지품이 증발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까지 퍼져 선수 수십 명이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 심지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경기장까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역대급으로 관심 없는 올림픽. 이것이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몰 직전의 올림픽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밀라노 전체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열기가 느껴지는 장소가 딱 한 곳 존재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코리아 하우스. 선수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경기 끝나면 어디 갈래? 당연히 한국 보러 가야지. 밀라노 올림픽의 새로운 별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아니라 코리아 체험 박람회. 이야기는 올림픽이 시작되기도 전에 터졌습니다. 2월 4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 입국장. 아무 일 없던 공항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고 수백 명의 발걸음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저쪽에서 무슨 일이야? 공항 직원들이 비상동선 재편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할리우드 배우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밀라노 국제공항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청년 2명이었습니다. 차준환.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 평창과 베이징을 거쳐 세 번째 올림픽 얼음 위에 서려는 24세의 사나이. 그리고 엔하이픈 성운. 대한체육회 홍보대사이자 삼성전자가 추천한 성화봉송 주자. 이 두 사람이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공항 로비가 소규모 콘서트장으로 변질됩니다. K-팝 팬덤과 피겨 마니아가 뒤엉켰고 현지 이탈리아 팬들까지 합류했습니다. 한국어 응원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펄럭였고 이탈리아 방송국 카메라가 일제히 렌즈를 돌렸습니다. 공항 당국은 예고 없는 인파 폭주에 긴급 동선을 재배치해야 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개최 도시의 관문이 경기 시작 전에 셧다운됐습니다. 한국 사람 2명이 비행기에서 내렸을 뿐인데 2026년에 대한민국이 지닌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는 영화보다 극적인 서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 서울 과천의 한 스케이트 링크. 중학교 교복 대신 스케이트날을 신은 차준환 옆에서 똑같이 빙판을 깎아대던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박성훈. 훗날 엔하이픈의 성운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운의 빙판 이력은 취미 수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남자 싱글 피겨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갔고 2014년 종합선수권 주니어 은메달, 아시안 트로피 주니어 2년 연속 은메달을 걸었습니다. ISU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도 밟았고 피겨에서 가장 높은 벽 중 하나인 트리플 악셀까지 착지시킨 재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성우는 스케이트 끈을 풀었습니다. 이듬해 CJ, ENM과 빅히트 하이브가 만든 서바이벌 아일랜드 무대에 섰고 엔하이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대에 착지합니다. 빙판 위의 영상을 보고 캐스팅 러브콜이 왔다는 이야기는 글로벌 팬덤 사이에서 이미 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성운이 선수 시절 내내 좇았던 그 무대. 스케이트를 신고는 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팬의 심장을 울리는 아이돌로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그 꿈의 무대 한가운데 발을 디뎠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 시절 올림픽은 제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아이돌은 두 번째 꿈입니다. 직업은 바뀌었지만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스포츠를 알릴 수 있게 된 것, 이것 자체가 꿈의 실현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월 5일 아침 밀라노 볼리바르역 일대 성운의 성화봉송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은 영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그런데 거리에는 태극기를 쥔 인파가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플래카드가 흔들렸고 이탈리아 현지인들까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성운이 성화를 높이 들고 첫걸음을 떼는 순간 군중 전체가 그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간의 봉송 구간, 밀라노의 차가운 겨울거리가 통째로 축제의 도가니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단지 팬덤 파워로 축소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글로벌 스포츠의 전통적 격식 위에 올라탄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석조 건물 위에 최첨단 옥상 정원이 펼쳐진 것처럼 올림픽이라는 고전적 틀 안에서 K-팝이라는 현대 문화가 자연스럽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2월 6일 저녁 밀라노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 7만 5천 명이 좌석을 채운 개막식장 90여 개국 3,500명의 선수단이 행진하는 그 순간 스타디움의 공기를 지배한 것은 개최국 이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태극기가 입장합니다. 차준환과 스피드 스케이팅의 박지우가 깃발을 나눠 잡았습니다. 한국 피겨 역사 최초의 올림픽 개회식 기수. 차준환은 그 밤 선수의 껍데기를 벗고 대한민국 문화의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팀 코리아 선수단이 트랙에 발을 내딛자 스타디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노래 엔하이픈 미니 3집 수록곡 꼭 샤우트 아웃. 팀 코리아 공식 응원가로 채택된 이 곡이 한국 선수단의 입장 행진곡이 됐습니다. 성운이 소속된 그룹의 음악 위에 한국 선수들이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스포츠와 음악, 빙판과 무대, 땀과 선율, 전혀 다른 세계가 한 공간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의 진짜 심장부에는 따로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경기장 관중석, 선수 입장 통로, 주요 중계 포인트 곳곳에 26대의 갤럭시 S25 울트라가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 장치들이 잡아낸 생생한 앵글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안방에 쏘아졌습니다. 올림픽 방송 서비스 OBS 수장 야니스 엑사르코스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기술 덕분에 기존 카메라로는 불가능했던 각도와 감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개막식의 심장 박동을 전 세계에 그대로 수혈한 셈이다. 개막식 무대 위에는 그래미 5관왕 머라이어 캐리가 서고 이탈리아의 국보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목청을 열었습니다. 세계적 거물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밀라노가 가슴에 새긴 이름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차준환, 성운, 삼성, 대한민국.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반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 튀었다는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밀라노에서 벌어진 것은 주목이 아니었습니다. 점령이었습니다. 기술적 점령, 문화적 점령, 감성적 점령. 대한민국이 올림픽이라는 플랫폼 전체의 운영 체제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 작전의 사령탑이 삼성하우스였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타운하우스 형태로 늘어선 건물마다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멕시코, 체코, 한국, 이탈리아. 영어마을 같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하나의 국제 마을이 형성된 셈이죠. 선수들끼리 마주치면 배지를 교환하고 악수를 나누고 스마트폰으로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풍경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촌 안에서 기묘한 민족 대이동이 발생합니다. 선수들이 자기 숙소를 박차고 나와 동일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훈련장이 아닙니다. 식당도 아닙니다. 그 발길이 향한 곳은 삼성 체험관이었습니다. 라트비아 선수 1명,
빨간 올림픽 자켓 차림으로 삼성 부스 앞에 멈춰 섭니다. 파란 올림픽 엠블럼과 삼성 월드와이드 파트너 글씨가 박힌 부스 앞에서 어린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를 여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뒤이어 한 여자 선수가 복도 끝에서 삼성 간판을 발견하곤 걸음을 거의 뛰다시피 빨리 합니다. 부스에 들어서자 스태프의 웃는 얼굴이 맞이했고 그녀의 손에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이 쥐어졌습니다. 블루 후면의 골드 메탈 프레임이 빛나는 폰을 받아드는 순간 만개하는 미소. 부스 안은 이미 다국적 선수들로 북적였습니다. 삼성 스태프들이 개통, 데이터 이전, 촬영 팁까지 1대1로 지원하고 있었고 선수들은 바로 새 폰으로 셀카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각본에 없던 장면이 벌어집니다.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국제 스포츠 행정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은 인물이 선수촌 한복판 삼성 부스의 불현듯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흐 위원장이 갤럭시 플립을 펼쳐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는 언어도 국적도 피부색도 전부 다른 젊은 선수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그들은 한 화면 안에 얼굴을 모아 셀카를 찍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손바닥 크기의 화면 하나 앞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순간 이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 세계로 나간 순간 시청자들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올림픽 정신의 실체라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을 가장 생생하게 구현한 도구가 한국 기업의 기술이었다는 것. 올림픽이라는 인류 최대 스포츠 제전에서 IOC 수장이 직접 찾아가 셀카를 찍는 부스. 그곳이 미국 기업도 유럽 기업도 아닌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공간이었다는 팩트.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빚어낸 당연한 귀결입니다. 삼성과 올림픽의 역사를 짓겠습니다. 출발점은 1988년 서울 올림픽입니다. 로컬 후원사에 불과했던 삼성이 1997년 IOC TOPT 올림픽 파트너 계약을 따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로 올라선 뒤 30년 가까이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IOC 최상위 스폰서 클럽에는 코카콜라, 비자, 알리바바 등 11개 글로벌 대기업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오직 삼성 하나뿐입니다. TOP 스폰서의 입장료는 4년마다 최소 1억 달러, 원화로 약 1,400억 원. 여기에 마케팅비와 운영비를 얹으면 실제 집행 규모는 그 몇 배에 달합니다. 이것을 레스토랑에 빗대겠습니다. 올림픽 TOP 스폰서는 미슐랭 3스타 주방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쌓아놓는다고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매 시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의 입맛을 기억하고 주방이 불이 나도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시스템을 증명해야 유지되는 포지션입니다. 삼성은 서울부터 밀라노까지 16번의 동계올림픽을 거치며 그 주방을 지켜온 것입니다. 밀라노에서 삼성이 펼친 작전은 3개의 지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지층, 선수의 손을 점령하다. 올림픽 전 참가 선수에게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이 지급됐습니다. 설산에서, 빙판에서, 선수촌 복도에서 선수들이 이 폰으로 훈련을 기록하고 추억을 담고 SNS에 올렸습니다. 피겨 연습장에서 한 선수가 동료의 점프, 스핀, 스텝 시퀀스를 갤럭시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두 선수가 나란히 셀카를 찍으며 선수촌을 산책하는 영상이 순식간에 틱톡과 인스타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선수와 한국 선수가, 스페인 선수와 일본 선수가 언어, 벽 없이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도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그 대화의 다리를 놓은 것이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통역이었습니다. 3,500명의 선수가 매일 손에 쥐고 잠드는 기기. 그들이 감동을 기록하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모든 순간에 삼성 로고가 동행합니다. 어떤 TV 광고 30초짜리 수십 편을 틀어도 이 자연스러움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지층, 올림픽 신경망을 장악하다. 자원봉사자 850명의 손에 AI 통역이 탑재된 갤럭시 Z 플립 7과 Z 플립 7 FE가 쥐어졌습니다. 동계올림픽 특성상 경기장이 산악지대에 흩어져 있어
모바일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구간이 허다합니다. 이 환경에서 인터넷 없이도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통역은 대회 운영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조직위 CEO 안드레아 바르니에의 평가입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에 분산된 동계올림픽에서 삼성의 기술은 지역과 지역을 실핏줄처럼 연결하고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이 대회의 중심에 남도록 설계했다. 경기장마다 갤럭시 충전 스테이션이 포진했고 쇼트트랙 심판석에는 삼성 고성능 모니터가 들어가 밀리미터 단위의 비디오 판독을 떠받쳤습니다. 자동차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은 이 올림픽이라는 차량의 엔진만 납품한 게 아닙니다. 미션, 서스펜션, 계기판, 사이드미러, 열쇠까지 전부 삼성 부품입니다. 이 차에서 삼성을 빼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세 번째 지층, 나폴레옹의 궁전을 접수하다. 밀라노의 역사적 저택 팔라초 세르벨로니. 나폴레옹이 밀라노 체류 시절 발을 들였다는 바로 그 건물에 삼성하우스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30년 동행의 기록을 전시하는 이 공간은 광고판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문화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의 각인을 새긴 행위 자체였습니다. 밀라노 대성당 코앞, 뉴욕 타임스퀘어에 비견되는 밀라노 최중심지에 삼성 로고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올림픽 공식 파트너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리고 밀라노를 가장 뜨겁게 달군 프로그램 빅토리 셀피.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적 화제를 뿌린 이 프로그램이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 도입됐습니다. 수십 년간 올림픽 시상식에서는 개인 소지품 반입이 철저히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 철벽을 삼성과 IOC가 함께 허물었습니다. 금메달을 건 선수가 시상대 꼭대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갤럭시 Z 플립7을 펼쳐 셀카를 찍습니다. 그 화면이 190개국으로 중계됩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벅찬 순간, 시상대 정상의 그 한 컷에 삼성 갤럭시가 함께 찍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광고, 천재도 설계할 수 없는 장면을 삼성은 올림픽이라는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은 9개국 올림픽위원회와 손잡고 빅토리 프로필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로 전문 사진가가 촬영한 490명 선수의 프로필 사진. 한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이 리스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지칠 강대국들입니다. 그 나라들의 올림픽위원회가 자국 선수 프로필을 한국 기업의 카메라로 찍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기술 위탁이 아니라 신뢰의 이전입니다. 이제 무대를 밀라노 거리로 옮기겠습니다. 팀 코리아 유니폼을 걸치는 순간 세상이 변합니다. 현장 체험자들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이탈리아 사람, 미국 사람, 각국 관광객이 안녕하세요를 아는 게 충격이었다. 감사합니다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인임을 인지하는 순간 상대방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춤을 추며 다가오고 하이파이브를 먼저 건네고 반갑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한두 시간 거리를 걸으면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문인사를 하거나 직접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조깅하던 이탈리아 러너들도 팀 코리아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핵심은 태극기 자켓의 유무였습니다. 이 태극기가 달린 자켓을 걸치고 있을 때와 벗었을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완전히 다른 대우다. 전 국가대표 출신 해설위원의 증언이었습니다. 자켓을 벗고 러닝을 하면 지나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건 대우가 아니라 특권이다. 뭔가 된 사람 같은 느낌. 의전받는 느낌.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더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인 걸 알아챈 식당에서 할인을 제안하고 뭐가 필요하냐고 먼저 와서 물었습니다. 주방장이 직접 홀로 나와 한국 손님 테이블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불만이 있을까봐. 상상을 초월하는 대접.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AD 카드 하나면 외교관 전용줄로 입장하고 밀라노 대중교통 전체가 무료였습니다. 지하철도, 버스도, 트램도 돈을 낼 필요가 없는 한국인.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올림픽과 월드컵의 결정적 차이가 답을 줍니다. 축구 월드컵에서 한국의 위치는 솔직히 애매합니다. 16강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수준. 강팀이라는 인정을 명확히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서 한국인은 환영도 받지만 견제도 받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까지 빙상 종목에서 한국은 논쟁의 여지 없는 강국입니다. 올림픽 출전국 서열에서 대한민국은 최상위 체급에 올라 있습니다. 강국, 국민으로서의 대접. 밀라노에서 한국인들이 피부로 느낀 것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같은 전통 대국들 틈에서 한국이 어깨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아니, K-팝과 삼성이라는 날개를 펴고 그들 머리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ISU 회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까지 보태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경기장에서, 행정에서, 기술에서, 문화에서 밀라노 올림픽의 전 층위를 한국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이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 밀라노 올림픽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대기 인원 4,000명. 밀라노 전역에서 가장 긴 줄이 이곳 앞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캐나다인, 미국인, 외국인들이 코리아하우스에 입장하려고 몇 시간씩 기다린 것입니다. 문을 열면 한복 패션쇼가 시선을 강탈합니다. 올리브영 체험존,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사유 청자, 백자, 나전, 까치호랑이, 1호로 봉도까지 한국의 상징을 한 지붕 아래 압축해 놓았습니다. K-팝 축하 무대가 이어지자 현지인들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좋지? 캐나다 쇼트트랙 선수단은 코리아하우스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고의 한국 스트리트 푸드를 먹고 K-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밀라노에서 찾은 가장 편안한 공간. 올림픽 기간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거다. 프랑스 피겨 선수들은 한복 체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한복을 입어봤는데 정말 특별했다. 경기 부담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서울 한강 편의점 컨셉 부스에서는 만두, 치킨, 김, 떡볶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비비고 부스 앞에 끝없이 이어지던 줄. 매일 품절을 기록하던 떡볶이와 만두의 전설이 밀라노에서 리메이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재미있는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일본올림픽위원회 JOC가 야심차게 준비한 팀 재팬하우스가 코리아하우스와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언론을 불러 모아 대대적으로 공개했고 하시모토 세이코 JOC 회장은 일본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안에 들어서면 깔끔하게 세팅된 스시 카운터, 정통 일식 메뉴,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장, 해외 귀빈 접대실까지 공식 행사용 풀세트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펜하우스의 구조와 동선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문화체험존 위치, 음식존 배치, 사람들이 몰려가는 동선 설계까지. 사실 일본은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코리아하우스가 폭발적 인기를 끄는 것을 목격한 뒤 그 모델을 정밀하게 분석해 베껴 놓은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성공한 한국 모델을 거의 그대로 이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 펜하우스의 스시 카운터는 문화 소개로는 나무랄 데 없었지만 날 음식 위주의 구성은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컨디션 관리, 식중독 리스크, 특히 선수촌에 노로바이러스가 퍼져 수십 명이 격리된 상황에서 공짜로 저도 날생선에 손을 대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까지 이번 대회의 최대 변수는 위생과 음식이라고 못 박았으니 제 펜하우스의 스시 전략은 타이밍과 상황을 모두 놓친 셈입니다. 반면 코리아하우스는 만두, 치킨, 떡볶이, 뜨거운 불에 익힌 안전한 음식, 컨디션에 부담 없는 메뉴, 거기에 한복 체험, K-팝, 올리브영까지 엔터테인먼트 풀 패키지. 선수들이
경기의 긴장을 풀고 진심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형식을 베낀다고 본질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겉모습을 카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콘텐츠의 온도와 맥락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만이 아닙니다. ISU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른 게시물 하나가 전 세계 피겨 팬덤을 들끓게 했습니다. 2번의 올림픽, 2개의 메달, 불멸의 전설, 연속 올림픽 메달로 피겨 스케이팅의 시대를 상징하는 발자취를 남겼다. 이 문장의 주인공은 현역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연아, 은퇴한 지 수년이 지난 선수를 ISU가 직접 조명한 것입니다. 밀라노 시내 포르텔로 역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사진이 도배됐는데 그중 가장 크고 눈에 띄게 걸린 인물이 또 김연아였습니다. 2010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정짓고 타이스의 명상곡에 맞춰 빙판 위를 유영하듯 날아다니던 전설의 장면. 일본 피겨 커뮤니티가 즉각 동요했습니다. 왜 은퇴한 김연아만 조명하느냐? 한유 유즈루는 올림픽 2연패인데 왜 언급이 없느냐? ISU가 한국의 편향적인 거 아니냐? 교도통신은 김연아 재조명 현상이 뚜렷하다며 일본 피겨계의 복잡한 속내를 전했고 NHK는 김연아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올림픽의 상징, 이 존재감은 일본 선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김연아를 넘기 위해 쏟아부은 자원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아사다 마오, 안도 미키에게 어릴 적부터 톱코치를 붙이고 해외 전지 훈련을 보내고 미디어 노출까지 풀 패키지로 설계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김연아를 꺾겠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의 현실은 늘 잔인했습니다. 끝난 선수가 아닙니다. 끝나지 않는 전설입니다. 은퇴해도 올림픽의 주인공이라는 것. 이것이 레전드의 정의입니다. 2월 8일 차준환의 피겨 단체전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 관중석 한자리에 성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같은 링크에서 이마에 땀방울을 쏟아내던 두 소년. 하나는 얼음 위에서, 하나는 좌석에서 각자의 무기를 들고 같은 나라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관중석의 성훈을 잡았을 때 JTBC 이문수 해설위원이 말했습니다. 성훈 선수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오를 만큼 기본기가 단단한 선수였습니다. 은퇴 무대에서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켰죠. 오늘 준환 선수를 응원하러 온 겁니다. 성훈의 차준환 평가. 준환이 형은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형이자 선배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차준환의 쇼트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 에치오 보소의 Rain in Your Black Eyes, 개최국 관객의 정서를 겨냥한 선곡이었습니다. 프리 음악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OST, 2018 평창에서 캐나다의 전설 아이스 댄스 듀오 테사 버추스콧 모이어가 금메달을 가져간 바로 그 곡, 소년 차준환에게 가장 깊은 영감을 심어준 프로그램이기도 했습니다. 안무가 셰린 본, 2025 ISU 피겨 어워즈 최우수 안무가상 수상자이자 평창 데뷔 전부터 베이징, 밀라노까지 새 올림픽을 함께 관통한 동반자, 16세의 소년이 24세의 장인으로 다시 빙판에 선 것입니다. 2026년 2월 밀라노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의 대차대조표로 정리합니다. 공항 한국인 2명의 도착으로 국제공항이 셧다운, 거리 태극기, 자켓 하나로 200명이 말을 걸어오는 특권적 대우, 개막식 한국 기업의 기술이 7만 5천 관중의 감동을 전 지구에 송출, 선수촌 90개국 선수들이 삼성 부스로 자발적 이주, 시상대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삼성 갤럭시가 동행, 코리아 하우스 대기 인원 4,000명,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분위기가 있는 장소, 재팬하우스 한국 모델을 카피했으나 결과는 대조적. ISU 은퇴한 김연아를 올림픽의 상징으로 재호명. ISU 회장석 한국인 착석. 밀라노 카페 K-팝이 흘러나옴.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생태계 점령. 한국은 메달 하나 따기 전에 올림픽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먹어치웠습니다. 기술로, 문화로, 음식으로, 이야기로, 사람으로.
다만 한 가지 냉정하게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삼성의 38년 올림픽 투자, K-팝 산업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글로벌 인프라, 김연아가 빙판 위에 새긴 전설, 차준환이 3번의 올림픽을 관통한 집념, 코리아 하우스 기획팀이 파리에서의 성공 경험을 밀라노에 맞게 재설계한 노력, 이 모든 레이어가 겹쳐져서 2026년 밀라노의 이 장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코리아 하우스 모델을 복제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기술 추격은 매 분기 가속되고, 미국 빅테크의 스포츠 마케팅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치를 지키려면 매번 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매번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술은 카피할 수 있습니다. 공간 배치는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8년간 올림픽과 동행하며 쌓은 신뢰, 과천 링크에서 함께 땀 흘리던 두 소년이 각자의 꿈을 달리해 밀라노에서 재회하는 서사, 은퇴한 지 수년 된 선수가 여전히 빙판의 주인으로 호명되는 무게, 태극기를 보는 순간 타국인의 눈빛이 변하는 그 1초의 밀도, 이것은 복제 불가능합니다. 2026년 2월, 패션의 수도 밀라노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보다 먼저 역사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잉크는 메달의 금빛보다 깊고 오래 갈 것입니다. 성훈에게 올림픽은 선수 시절 끝내 잡지 못한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하늘에서 그 무지개를 만졌습니다. 차준환에게 밀라노는 3번째 올림픽이었습니다. 16세의 떨림이 24세의 단단함으로 바뀌어 다시 얼음을 밟았습니다. 두 사람의 궤적이 전하는 한 문장. 꿈은 하나의 길로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빙판을 떠나도, 무대를 바꿔도 각자의 방식으로 올림픽에 설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달 숫자로만 올림픽을 지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술로, 문화로, 서사로, 사람으로 올림픽의 모든 결을 감싸 안을 수 있다는 것. 밀라노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감하는 다음 한국의 세계 무대는 어디입니까? 2028년 LA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새 역사를 쓸 거라 보십니까? 댓글에 여러분의 직감을 남겨주십시오. 밀라노를 삼킨 나라의 기록이었습니다.